우리가 이렇게 바쁜데 그 많은 뉴스를 어떻게 다 챙겨볼까요? 그래도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뉴스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5분만 투자하십시오. 5분은 시간 되시죠?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돈이 되는 주간 뉴스 이번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경매 컨설팅의 함정, 경매 컨설팅 업체의 피해를 봤다면 이라는 기사 제목을 찾아봤고요. 우리가 흔히 경매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평균적으로는 5에서 10%그 이상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경매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경매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하려고 이제 컨설팅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컨설팅과 더불어 입찰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이 없다면 경매 컨설팅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리고 설령 그런 업체에게 컨설팅을 받았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 기사의 요지였고, 그런 판례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매수 신청 대리는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에 이렇게 매수 신청 자격증을 신청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자격증 여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경매라는 것은 실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판별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롱면허 10년은 법적으로는 10년 무사고랑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다 사고 좀 난 사람들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무사고 경력은 깨지는 거죠. 그것과 비슷하게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변호사나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은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경매 실력이 좀 있으시다는 분들은 대부분 전업이셨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컨설팅을 받을 때 저는 이왕이면 경매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받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앞바지 뒷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앞바지는 뭐냐면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격보다 몇십만 원, 한 100여만 원 이렇게 바로 정말 앞에 내가 사람을 섭외를 해서 경매 입찰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소비자는 차순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일단 해놓은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 뒤에 낙찰자를 찾아가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협상 능력도 보여주는 척 하면서 이분이 이 물건을 포기하게 되면 내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협상 커미션도 더 받을 수 있는 앞바지도 세울 수 있고요. 뒷바지라는 건 뭐냐, 내가 낙찰가를 정해서 1순위가 됐잖아요. 근데 이 1순위가 시세보다 너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소비자 자체도 의심도 하게 되고 저의 컨설팅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차순위를 제가 사람을 섭외해서 몇십만 원에서 한 돈 100만 원 정도 차이 나게끔 차순위를 심어 놓는 거죠. 그걸 뒷바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어떤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경매라는 것은 컨설팅 자체를 저는 받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받고 싶다면 최소한의 공부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냐, 컨설턴트가 브리핑을 했을 때 그것의 진위 여부 정도는 판가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세 정도는 파악이 되고 그 물건의 제대로 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다양한 컨설팅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정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격증이 아니라 실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물건들을 많이 보는데 정말 친한 지인들한테도 추천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결국 리스크 공유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리스크를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망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지인도 리스크가 공유할 정도로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이상 좋은 물건들을 추천해 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컨설팅을 받지 않는 게 맞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어떤 시술을 받게 돼요. 라식 수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임플란트나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때, 의사라는 자격증이 있다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맡기나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 저 사람 비교도 해보고 어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검증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고작 300만 원짜리 시술을 받잖아요. 근데 부동산 경매라는 것은 최소 억 단위의 자금이 움직이는데, 내가 그 사람의 실력이나 이런 것도 판가름해보지 않고 덤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거고, 오히려 반대로 자격증만 믿고 내 경매를 컨설팅 받는다는 것 자체도 절대 추천드릴 수 없는 바입니다. 그래서 경매의 흐름은 그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고 물건을 팔았는데 계좌가 동결된 사건이 났습니다. 신종 사기에 당했다라고 기사 제목은 뽑았는데,
제가 아마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사기 패턴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신종 패턴이 아니고요. 늘상 있던 건데 이 기사는 제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일단 피해자가 있으면 이 사기꾼은 이 매수자, 지난번에는 여기 자동차 딜러셨죠. 딜러나 어떤 이런 매수자에게 이중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돈을 보내거나 그러면 물건은 사기꾼들이 갖고 편취하는 거죠. 그때 자동차 딜러 같은 경우는 반대였죠. 차량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면 돈만 가지고 튀는 형태. 즉 중간 단계에서 뭐 돈을 편취하든 물건을 편취하든 이런 식의 형태로 사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서도 보면 이 사업하시는 이 사업자분께서 상품권을 팔아요. 근데 급하다고 퀵으로 받고 싶다 해서 돈 입금 받고 나서 퀵으로 보내죠. 그래서 상품 잘 받았냐 확인까지도 마쳤는데 이 물건은 이 사기꾼이 가져가고 이 돈 보낸 사람은 돈은 보냈는데 물건은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계좌가 동결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신종 사기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뭐 중고차를 거래를 하든 아니면 중고 마켓에서 어떤 물건을 거래하든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던가 빨리 1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유형의 거래자들은 각별히 조심을 하셔라. 의도적으로 시간을 좀 끌고 여유를 가지고 거래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서 재미난 포인트 두 가지는 상품권 같은 경우 이분이 사업자시더라고요. 사업자들이 왜 상품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것은 탈세 요소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을 하시다 보면 뭐 일정 비율의 접대비라던가 아니면 복지비 뭐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상품권으로 해서 상품권을 현금화시켜서 아마 이 대표가 갖는 형태의 그래서 우리가 중고 마켓에 보면 상품권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상당수가 기업에서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한 상품권이 나온 경우가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재미삼아서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참 신기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기사 보면 업체나 이런 거 잘 노출 안 시키지 않나요? 심지어는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내가 저 식품 먹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알아보고 싶어도 제품명 자체가 브라인드 처리돼 가지고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뉴스는 재미난 게 이 당근마켓을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더라고요. 여기서 혹시 좀 느끼시는 바 없으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 당근마켓의 경쟁사가 있겠죠. 경쟁사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기사를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의심이 가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가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재밌어서 그냥 한번 가져와 봤고요. 다음으로는 재난지원금 80%냐 100%냐 저는 빨리 줘서 일단 살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80%씩 주면 뭐 인당 25만원씩 나갈 것 같고요. 100% 지급을 하면 뭐 22만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제는 앞으로 기본소득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노동 강도나 어떤 임금의 그래프라고 볼게요.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 40시간제 한다 그러면 나라 망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토요일에도 일하고 정말 야근을 다양스럽게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전산화되고 자동화, 기계화되고 이게 비슷한 말이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줄고 있어요. 노동 강도가 줄어들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임금이 깎이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타게 되겠죠. 반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기업의 이윤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러 사람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이윤을 본 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은 극대화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일부 기업의 얘기겠지만 그런데 미래의 기업들은 다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자들은 가난해지는데 기업이 부자가 된다면 이 이윤을 추구해 줄 소비자들은 또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윤과 소비자의 어떤 손실에서 오는 이 차이들을 기업이 보존해 줄 수밖에 없는 형태. 즉 예를 들면 뭐 기계세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공장을 기계화시키면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거죠. 그 세금을 걷어서 노동자들에게 어떤 이런 기본소득 형태의 자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 이게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라기보다는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금융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이래서 펀드 매니징을 했다면 요즘엔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컴퓨터가 다 알아서 정보를 취합을 해서 과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미래를 예측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컴퓨터를 드리는데 1,000억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손해일 것 같지만 이게
몇 년만 제대로 굴리면 인건비 다 뽑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살려달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 싸우느라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죠. 이거 80%만 줘야 된다, 나중에 줘야, 자꾸 딜레이 시키는 이유가 마지막 성화봉송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성화봉송 하게 되면 여러 명이 뛰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고 상징성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주경기장으로 들어가서 불을 붙이잖아요. 그 사람이 대부분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나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자기네들이 불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하면 포퓰리즘이다, 반대를 하면서 결국들은 자기가 이러한 시대에 포문을 열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제발 이제 그런 싸움 좀 적당히 하고 소상공인들 다 죽기 전에 일단 살려라. 다음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웃돈 줘도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구인난이라고 하는데, 한 달 보너스 한 $1,000, $1,000면 한 120만 원 그 정도 되나요? 한 달만 일해도 보너스 이 정도 준다고 하고, 그리고 1년차 변호사가 거의 연봉 한 2억 넘는 수준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이런 정말 고소득에 노출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요소가 되고, 이게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빈부격차죠. 그러면 빈부격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 뒤에 기사에 나오겠지만 남아프리카 같은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따 뒤에서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도 일을 안 하냐라고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업급여 탓이라고 막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현상인데, 이것이 왜 실업급여나 어떠한 기본소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을 안 하는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냐면,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연수 같은 걸 갔어요. 처음에 그냥 맛있는 음식들을 꾸준히 준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밥 맛있다 그러고 되게 좋아하다가도 한 며칠 지나면 간식 찾게 되고요.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을 찾게 돼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거든요.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없던 돈을 받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인해서 근로 의욕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스위스처럼 기본소득을 300만 원씩 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로 의욕이 당분간은 좀 떨어지겠죠. 쉬고 싶었던 사람도 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 다음에 만약에 옆에 친구가 왔더니 일주일에 20시간씩만 일하는데 500만 원을 받아요. 400만 원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모두 다 사람들은 이런 근로 의욕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 의욕과 내 소비, 요즘에는 워라밸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듯이, 과거에는 무조건 돈 때문에 일했던 시대가 있다면, 이제는 사람의 인력이 경제 순환하는데 그렇게 큰 요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적정한 내 욕구나 욕심 이런 것들의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지급을 하면 과도기적 현상으로 근로의욕이 급감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야기된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났는데, 이런 기사 같은 경우 저는 좀 많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3기 신도시 시세의 60에서 80%라더니 비싼 분양가 불만, 이 불만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저는 입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에 현혹되어서 본질을 가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아직 시간은 좀 지나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새 아파트와 비교해서도 비슷한 수준이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더 비싸다. 그런데 신도시가 들어서면 일대의 인프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집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비싼 아파트와 동률이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자동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밭이었던 이런 장소들이, 오래된 빌라들이 집성되어 있던 그런 장소에 수천 세대, 수만 세대 들어가게 되니까, 백화점 들어설 때죠, 어떤 좋은 공원 들어설 때죠, 다양한 어떤 인프라들이 구축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은 올라갑니다. 더욱이 2, 3년 뒤에 청약을 해야 될 걸 미리 지금 선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세에 맞춰서 동일한 수준만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으니까 각자 판단해 보시고요. 저는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봐요. 이게 잘 진행된다고 해도 10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7년, 8년 얘기하지만 글쎄요,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식들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가격적인 리스크보다 기간적인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까지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다른 청약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것은 가격 때문이 아니라 이 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객관성 반드시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새 아파트와 생각하는 새 아파트 현격하게 생각들이 다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 그 동네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가 철길이 지하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상에 이렇게 철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가 H사의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여기 처음에 분양할 때는 사람들이 이 인근이 다 공장이거든요. 공장이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5억 분양가였는데, 뭐 사내 만에 소년의 만에 초등학교도 없다, 이것을 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한 12억 갑니다.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회색 시멘트로 이렇게 건물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사람들의 마음들이 동요되고, 물론 그 이후에 어떠한 뭐 여러 가지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호재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건물을 보면 또 달라집니다. 재밌는 사례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재개발을 두 구역에 살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은 반대돼서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건물 올라가잖아요, 찬성돼서. 그럼 이 사람들 동의율 정말 쉽게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머리로 상상하는 아파트와 눈에 보는 아파트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경쟁률을 줄이기 위한 기사이지 않을까라는 음모론도 좀 한번 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LG 공장 불타고 삼성도 불타고, 뉴스에서 보면은 마치 그 사람들이 쇼핑해서 들고 가는 것처럼 카트에 넣어가지고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언뜻 그림만 보면 저 사람 진짜 가쁘다. 카트 하나에 뭐 냉장고 위에 뭐 가전제품 다 얹어서 정말 집에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뭐 원인은 그 제이콥 그 주마라는 전 대통령이 비리 혐의가 있었는데 뭐 그거로 인해서 깜빵 가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건데, 단순히 그런 지지자들의 폭동이라기보다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빈부격차가 많이 생긴 거죠. 즉 인플레이션도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약탈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느 정도 추세가 되는 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공장도 이제 자동화가 되고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리스크가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 대기업의 공장들이 다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LG 삼성도 마찬가지죠. 뭐 중국에 세워놨더니 중국의 어떠한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밀리게 되고, 남아공이 세웠더니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물건도 물건이겠지만 그 공장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삼성은 뭐 미국의 100억 달러 공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건비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디다 짓느냐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얘기도 좀 할 텐데, 그것은 뒤에 다음 기사에 연결된 내용이니까 다음 기사 내용과 합쳐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내년에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따지면 한 191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좀 더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얘기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제가 아는 어떤 법인 대표나 소상공인 분들이 인건비 올라가면 힘들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솔직한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자면, 인건비 때문에 죽는 소상공인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2018년이었던가 18년, 19년이 인건비가 가장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올라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가격에 인건비가 5%를 더 오른다고 하면 2명을 더 쓴다고 가정을 하면 뭐 2에서 30만 원 정도의 비용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냐? 원자재나 어떤 지나친 경쟁, 상권 쇠퇴, 이게 가장 힘들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런 인건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자재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앞서 다 말씀드린 바대로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입 수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 자체가 되게 비싸진 현상이 있고, 최근에 좀 우리가 이슈할 만한 사례로는 일본이 반도체 원재료를 주지 않는다고 엄포를 놨었죠. 과거 같았으면 상당히 이게 리스크였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깨갱하고 들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맞서 싸웠죠. 그래서 원자재가 100%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거의 국내 생산으로 시스템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공장 얘기도 했지만, 일본에 오히려 원자재 공장들이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즉 원자재라는 것이 예전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싼 값에 개발해서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이었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 어떤 무역 전쟁이나 예전처럼 총칼을 들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원자재의 어떠한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역, 수입 수출에 어떤 총칼 들지 않은 전쟁이 일어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자국 내 원자재 이런 확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즉 소상공인의 힘든 것도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원자재 문제라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지나친 경쟁 같은 경우나 상권 쇠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건비를 좀 상승시켜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소비력이 있어야지 상권 쇠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100명이 지나가면 10명 정도는 들어와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100명이 지나가도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상권이 쇠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이것은 소비력이 증가하게 되면 해결되는 이 두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은 돌고 돌아서, 그리고 그물처럼 얽혀 있어서 비난의 요소나 갑론을박의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의 여력이 회복이 되면 어떠한 경제든지 간에 다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너무나도 확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너무 경제세태의 원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